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남편이 명절 전날 밤 안방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소리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윗집에서 들려온 자신의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친정에 가 있어야 할 아내가 왜 윗집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을까요? 그것도 명절 당일에 말이죠. 이 남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리고 그 배신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이나 직업, 나이, 지역 등은 모두 각색되었으니 혹시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41살이고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4살 어리고 집안일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결혼한 지는 제법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사실 아이가 없다는 게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어요. 싸우는 일도 별로 없었고 주말마다 같이 외식도 하고 가끔 여행도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평범하고 조용한 부부였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추석을 앞두고 뭔가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혼자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한 거죠. 사실 저희는 매년 명절마다 함께 장모님 댁에 갔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일찍 돌아가시고 장모님 혼자 사시는데 아내가 외동딸이라서 저희가 꼭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애는 아내가 당신은 일도 많고 피곤하잖아. 나 혼자 다녀올게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좀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혼자 가겠다는 건지 물어보니까 그냥 회사 일도 바쁘고 쉬고 싶을 것 같아서 배려해준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사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장거리 운전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솔직히 좀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 푹 쉬다 와. 장모님께 안부 전해드리고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명절 전날 오후 아내는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연휴 끝나면 바로 올게. 혼자 잘 먹고 지내하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영화나 보면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니까요. 그날 밤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됐을 겁니다. 저는 맥주 한 캔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불을 켰는데 평소엔 들리지 않던 소리가 위에서 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윗집에서 물 쓰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배수관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드드득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죠. 근데 가만히 서서 귀 기울이니까 그게 단순한 물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윗집은 혼자 사는 남자가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텔레비전 소리인가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볼일을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낄낄대는 여자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조심해, 소리 나, 괜찮아, 안 들려. 저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윗집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30대 후반 남자가 혼자 사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몇 달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가볍게 인사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여자가 있는 거죠? 여자친구가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여자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화장실 천장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남자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여자의 짧은 신음 같은 소리. 거기 말고 더 오른쪽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제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내는 지금 친정에 있는데 어떻게 윗집에서 목소리가 들릴 수가 있죠? 저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싶어서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히 해, 아래층 들리면 어떻게,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그건 제 아내 유진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내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리가 없죠.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안 들려. 그래도 스릴 있잖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내는 지금 친정에 있어야 하는데 왜 윗집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것도 낯선 남자와 함께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버튼을 누르는 것도 힘들었지만 일단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분간 녹음을 하고 나서 저는 조심스럽게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 아내가 지금 윗집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친정 간다고 거짓말하고서요? 말도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윗집에서는 1시간쯤 지나자 조용해졌습니다. 불 꺼지는 희미한 인기척도 느껴졌습니다. 아마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가 바로 윗집에서 다른 남자와 자고 있다니요. 새벽 5시쯤 되자 희미하게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안방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서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화하면 들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더 지켜봐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2층에 사는 최도윤인데요. 어제 저녁에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집에 물건이 좀 없어져서 혹시 누가 드나들었나 확인하고 싶어서요. 관리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아침에 관리실로 오면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대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녁 8시쯤 엘리베이터 안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여자와 남자였습니다. 여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 남자는 편한 복장이었습니다.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지 좀 시켜주세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자는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아내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남자는 윗집에 사는 박현수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췄고 둘이 함께 내렸습니다. 계속 돌려주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층을 오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까지 영상을 다 확인했지만 아내가 나가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아내가 아직도 윗집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상 파일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이메일로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건 좀 제 아내입니다. 확인 좀 해야 해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파일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친정에 간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저 도윤이에요. 아이고, 사위 아침부터 웬일이니? 유진이 잘 도착했나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유진이? 유진이가 왜? 장모님은 의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어머님 댁으로 간다고 하던데요. 우리 유진이 어제 안 왔는데? 무슨 소리야?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어머님, 그럼 저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백해졌습니다. 아내는 친정 간다고 거짓말하고 윗집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못 잔 상태였습니다. 아침 9시쯤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이틀쯤 더 있다 올게. 그리고 사진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댁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 옆에 앉아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처음 보면 믿을 만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배경에 거실창이 보였고 그 창 너머로 텔레비전 화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 하단에 자막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막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대형 화재 사건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올해 여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지금 찍은 게 아니라 몇 달 전에 찍어둔 사진이라는 겁니다. 아내가 미리 찍어둔 사진을 지금 보낸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한 걸까요? 저는 아내한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장모님 빨리 쾌차하시길. 천천히 있다 와. 최대한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아직은 들키면 안 됩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하니까요. 추석 연휴 사흘 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윗집에서는 가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음악소리, 이것저것 요리하는 소리. 아내와 그 남자가 마치 신혼부부처럼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안방 화장실에 갈 때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대화소리, 웃음소리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연휴 마지막 날 새벽,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 안 쓰던 핸드폰을 피상구에 세워두고 녹화 버튼을 눌러뒀습니다. 윗집 현관문 쪽이 잘 보이도록 말이죠. 다음날 아침 7시쯤 저는 현관문 밖으로 나가서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앉아 윗집에서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있자 윗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현수가 현관 앞까지 나와서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둘이 가볍게 포옹하고 아내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숨어서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 저는 얼른 핸드폰을 챙겨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바로 집으로 오지 않았고 한 20분쯤 지나자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제가 소파에서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좀 괜찮으셔? 응, 이제 좀 나아지셨어. 그래도 며칠 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말로 친정에 다녀온 것처럼요.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씻고 쉬어. 아내는 고맙다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온 뒤 며칠은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저한테 밥 차려주고 출근할 때 현관까지 배웅해주고 저녁에는 같이 텔레비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으려고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까지. 상간자 소송 걸기엔 부족함이 없어요. 소송 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준비 기간 포함해서 한 달 정도면 됩니다. 그 전에 추가 증거를 좀 더 확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더 모으면 좋을지 알려줬습니다. 문자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거실에 놔둔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었거든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바람 피우면서 남편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다니요.
휴대폰을 열자마자 문자 메시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박현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엔 언제 볼까? 다음 주쯤 남편 출장 간대. 그때 갈게. 기대된다. 이번엔 좀 더 조심해야겠네. 걱정 마. 문자를 읽는데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재빨리 문자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저장했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박현수와 거의 매일 통화했더군요. 길게는 1시간씩도 통화했습니다. 문자 대화 내용을 더 스크롤해서 올라가 봤습니다. 몇 달 전 대화들이 나왔습니다. 처음 시작한 시기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쯤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 정도 됐다는 겁니다. 저는 휴대폰 갤러리도 확인했습니다. 몇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텔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아내와 박현수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역겨웠지만 일단 증거니까 다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인터넷 뱅킹 앱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텔, 호텔, 레스토랑. 제가 모르는 곳들이 잔뜩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회사에 있던 시간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일하는 동안 만나서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나왔습니다. 뭐해? 그냥 뉴스 보고 있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의심하는 기색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확히 언제 만나는지 패턴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일부러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틀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월요일 저녁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기대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부산 쪽으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그럼 수요일에 돌아오는 거야? 응, 수요일 저녁쯤 들어올 것 같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속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걸요. 화요일 아침 저는 출근하는 척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큰 가방까지 들고 나가서 진짜 출장 가는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근처 숙박업소에 방을 잡아놨습니다. 거기서 대기하면서 집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었습니다. 아침 10시쯤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도착했어? 응, 지금 거래처 가는 중. 저는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정말 부산에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지금 뭐해? 회의 중이야. 왜? 아니, 그냥. 점심은 먹었어? 아직. 회의 끝나고 먹으려고 그래. 잘 다녀와. 아내는 안심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 남자의 목소리.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내는 지금 윗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내일 저녁에 들어온다며? 응, 그러니까 오늘 실컷 놀아도 돼. 좋아. 저녁도 여기서 먹자. 저는 다시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명확한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녹음하고 나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다시 숙박업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한테 연락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했습니다. 이제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저는 진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잘 있었어?
응. 출장은 어땠어? 괜찮았어. 피곤한 저는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 혹시 아내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나? 하지만 아내의 거짓말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에 친정 간다고 속이고 윗집에서 바람을 피웠던 일, 제가 출장 간 사이에 또다시 만났던 일.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진행하세요.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택배가 왔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1시간 뒤 아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택배 왔어? 응, 테이블 위에 있어. 아내가 거실로 들어와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봉투를 뜯어서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읽는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잖아. 상간자 소송이랑 이혼 소송 예고 통지야.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추석 때부터. 아니, 정확히는 추석 전날 밤부터.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윗집에서 소리 다 들렸어? 안방 화장실에서 아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관리실에서 받아온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것도 봐. 화면에는 아내가 박현수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추석 전날 저녁 영상이었습니다. 아내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안방 화장실에서 녹음한 그 소리였습니다. 조용히 해. 아래층 들리면 어떻게 괜찮아. 안 들린다니까. 그래도 스릴 있잖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아내 목소리를 듣는 아내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저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문자 메시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박현수와 주고받은 문자들,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거야? 아내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여름부터 넉 달쯤. 어떻게 시작된 거야? 그 사람이 윗집으로 이사오고 얼마 안 됐을 때 보험 리모델링 상담한다고 하다가 그때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그냥 그렇게 됐어. 그냥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추석 때는 왜 거짓말했어? 친정 간다고 하고 윗집에서 뭐 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넉 달 동안 바람 피우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한테 소리를 지른 것 같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집 나가.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넉 달 동안 거짓말하고 바람 피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아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부모님한테도 이미 다 말했어.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당신 추석 때 안 갔다는 것도 확인했고 아내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한테도? 응. 그러니까 친정 가봤자 소용없어. 짐 싸.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쌌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큰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없어. 아내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 열리는 소리가 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칠 뒤 박현수한테도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상간자 소송 예고 통지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박현수 측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합의하면 빨리 끝나고 금액도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법정에서 제대로 판결받고 싶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사이 아내한테서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전날 밤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야, 우리 유진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장모님,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혼까지 하려고 하니? 한 번 실수한 건데. 한 번 실수가 아니라 넉 달 동안 계속된 일입니다. 게다가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장모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생각 좀 해봐줘. 유진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제가 더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는 아내와 박현수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들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박현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제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사진들까지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하고 나서 박현수한테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합니까? 박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판사는 아내한테도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내도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판사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명절에 친정 간다고 거짓말하고 상간관계를 가진 것도 사실입니까? 아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했으니까요.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에 친정 방문을 핑계로 불륜 관계를 가진 것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법정에서 엄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박현수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명절을 이용한 계획적 불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했음. 그리고 이혼 소송 부분에서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7대3의 비율로 한다. 피고의 유책행위가 명백하므로 재산 분할에서도 이를 반영한 아내가 제기한 역이혼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잘못한 쪽이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아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말 없어. 제발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야. 저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박현수한테서 위자료가 입금됐습니다. 3천만 원. 저는 그 돈을 보면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돈으로 배신감이 치유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책임은 지게 한 겁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됐습니다.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좀 허전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까 척척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배신당할 일은 없으니까요. 아내는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들었습니다. 친정으로 가려고 했지만 장모님이 받아주지 않으셨답니다. 딸이 잘못한 걸 너무 잘 아시니까요.
결국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도 구했다는데 전업주부로 오래 살다가 갑자기 일하려니 쉽지 않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등을 돌렸다고 들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퍼졌거든요. 박현수는 아예 이사를 갔습니다. 위자료 낸 뒤 한 달도 안 돼서 이삿짐을 쌌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저도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집에 계속 있으니까 자꾸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안방 화장실만 가도 그날 밤 들었던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집안을 정리하는데 아내가 두고 간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책들. 저는 다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안방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윗집은 새 입주자가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신혼부부라고 하더군요.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기 물을 내렸습니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하게 그 소리가 시원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이 소리는 그냥 물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짐을 다 풀고 나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맥주 한 캔을 따서 마셨습니다. 쓸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겁니다.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회사 동료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요즘 괜찮아요? 주말에 한잔할까요? 좋지. 고마워. 주말에 동료들과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 다들 분노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명절에 친정 간다고 거짓말하고? 형이 잘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되죠. 위자료라도 받아낸 거 다행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 법적으로 제대로 책임을 물은 것. 그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주말마다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아내를 봤습니다.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말을 걸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남남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응했고 제대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났을 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안 됐고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 그게 제 인생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복수했고 제대로 마무리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